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과 같이 와리가리 장세, 갈팡질팡 장세에서 아마 많은 분들은 걱정하실 거예요. 아, 이러다가 또 폭락하진 않을까. 근데 지금 장세는 폭락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폭락 걱정하는 거는 조금 며칠 정도 지나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요 최근에 은행 가보신 분, 작년 재작년부터 은행에서 그 신규 통장을 개설을 하려면 조금 까다롭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데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은행 통장 개수를 일부러 줄여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금감원에서. 자, 가만히 보면 이건 아마 국내 은행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1단계 2015년 9월 달부터 이게 실시돼서 2017년 8월 달까지, 2단계는 2017년 9월 달부터 2020년 8월 달까지, 3단계는 조금 더 압축해서 들어가는데 2020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통장 개수를 되게 힘들게 만들어놔요. 그에 의해서 5대 은행 종이통장 발행 건수도 지속적으로 하향하기 시작을 해요. 2017년에 2395개에서 2018년에 2271개, 2019년 상반기가 되면서 1097개로 줄어들어요. 이 종이통장이 줄어드는 것 반면에 아마 어플리케이션 발급 건수는, 다운로드 건수는 아마 엄청나게 상승했을 거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이 왜 종이통장을 왜 줄여 나갈까요? 이 종이통장 줄여 나가는 건 사실 물리적인 돈을 줄여 나가는 거랑 사실 연결돼 있고, 이걸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그 은행들은 대포 통장,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대포 통장 피해 발생이 되니까 여러분들 은행 통장 우리는 까다롭게 합니다. 까다로운 신규 계좌 개설에 관해서 좀 제한 규칙을 조금 까다롭게 두기 시작을 해요. 거기다 재직 증명서가 어떠느니, 소득 증빙 서류가 어떠느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하게 막 공과금에 관해서 자기네 주거래 은행에다 뭐 5개 이상 걸어야지 은행 통장을 새롭게 내준다느니 막 별의 별 핑계를 다 대요. 어쨌든 대포 통장을 억제시키기 위한다. 그래서 이제 명분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사실은 명분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대포 통장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까다로운 신규 계좌들을 하면서 신규 계좌 개설에 관해서 제한을 거니까 대포 통장 발생 건수도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반 이상 줄어들어요. 자, 당연히 은행 통장에 관해서 규제를 하니까 당연히 대포 통장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 특히나 우리나라 중앙은행, 뭐 미국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 다 통틀어서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장 계좌가 수도꼭지라고 봤을 때 수도꼭지 개수를 줄여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들이 오픈뱅킹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오픈뱅킹이 뭐냐면 국민은행, 토스, 그리고 여기 농협, 신한,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 전체 계좌를 통합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하나의 은행 어플에서 이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디 은행에 얼마가 들어있고 내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게 오픈뱅킹 되다 보면 당연히 내가 안 쓰는 은행은 잘 안 쓰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뭐 사라지는 거고, 수도꼭지는 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은행 계좌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시작을 하냐, 왜 통합하기 시작을 하냐, 이건 뭐냐면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세요.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은행 통장 개수도, 은행 통장 개설도 줄이기 시작을 한, 제한을 좀 약간 타이트하게 두는데 거기다가 이체 한도도 타이트하게 둬요. 자, OTP인가 하는 거를 만들지 않으면 거액의 어떤 그 원화를 다른 은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까다롭게 해놓으니까 발걸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거액을 옮길 일이 없는 사람은 굳이 OTP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죠? 어쨌건 대안을 둔다는 얘기는 수도관이라고 봤을 때 수도꼭지가 은행 계좌고, 수도관이 그 트랜잭션이 움직이는 어떤 그 관이라고 봤을 때 수도관의 유수량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명목 화폐의 어떤 그 통화량을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물리적인 현금도 될 수도 있고,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왜 하냐? 이들이 과연 왜 할까요? 예. 계좌 이체 한도를 두고 왜 과연 이들이 왜 할까요? 5만 원권 환수율 추이도 여기 나와 있는데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2020년 연말까지 25.4%예요. 환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얼마 전에 가면 5만 원권을 주기를 좀 꺼려하는 은행들이 작년 연말에 아마 되게 많았던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제가 가는 은행도 그렇게 뭐 거기다 뭐 크게 포스터를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가는 데마다 그 포스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이런 식으로 피지컬한 물리적인 화폐에 관해서 유통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근데 이거는 국내 은행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는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때는 유로를 좀 지갑에 많이 가지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로가 전 세계에서 아마 지폐 중에는 수표 같은 거 막 그런 거 말고 지폐 중에, 물리적인 지폐 중에는 아마 유로가 제일 큰 돈일 거예요. 500유로짜리가. 500유로짜리가 예전에 1750원에서 1800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500유로짜리 한 장이 얼마였을까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아마 90만원? 85만원, 87만 5천원에서 90만원 사이 정도 됐을 거예요. 이 한 장이 10장 넣으면 900이에요. 네, 20장 넣으면 거의 2,000돈 가까이 됐었고. 근데 외환거래법에 위반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걸 넘어가면 어느 일정 선을. 근데 중요한 건 유로존 은행들이 가만히 보세요. 500유로짜리를 민트하는 거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라는 뉴스가 2019년 말에 이 뉴스가 나와요. 그렇지만 독일은 이것에 관해서 늦춘다. 캐시를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없고, 어쨌든 유럽에서 500유로짜리를 안 찍어내려고 했던 거는 언제서부터였냐면 2016년서부터요. 우리나라만 5만원짜리 건에 관해서 줄여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뭐 작년 연말부터 했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가 탄생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2016년부터 줄여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로존이 되게 크잖아요. 보면은 17개의 은행에, 그리고 보면 유로존 19개 경제존에서 이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500유로짜리를 줄여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자,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있잖아요.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미국도 부채가 되게 많아요. 지금 유로존도 특히나 부채가 더 많아요. 자, 중국도 많고 지금 일본은 더욱 더 많아요. 파운드와도 더더욱 많아요. 전 세계에서 자기네 GDP, GN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데 좀 위험한 나라가 사실은 어디냐면 유럽하고 일본이, 제가 보기에 만약 넘어간다면 미국보다 조금 더 빨리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들은 제로금리까지 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갔어요. 자, 제로금리까지 갔으면 거기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럼 지금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아요. 에그플레이션으로 자연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건 있지만 금융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기 위해선 재작년에 찍어냈던 화폐 유통량보다 2배, 3배 이상을 찍어내야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의 힘이 거의 다 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달러의 힘도 거의 다 됐다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통화 바스켓에 5대 통화들이 있어요. 달러, 유로화, 위에나, 이거 2016년에 들어갔고, 엔화, 그리고 파운드화. 위에나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달러는 여기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41.73에서 제가 알기로 이게 2016년 자료거든요. IMF. 근데 아마 줄여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유로는 제가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늘려놨어요. 몇 프로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현재의 판국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세계에 있는 IMF 통화바스켓에 있는 모든 통화는 다 문제가 있어요. 왜 이들이 CBDC에 관해서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왜 연구개발진에 관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왜 그럴까요? 자,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금리 인상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냐면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자, 그러면 명목화폐들이 시중에 뿌려져 있던 명목화폐들이 은행으로 흡수되기 시작을 해요. 자, 기존에 깔려있던 게 그리고 이게 은행으로 흡수된 명목화폐가 중앙은행들이 이거를 환수해서 이게 다시 2, 3년 후가 되면 지금보다 아마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CBDC에 관해서 조금 더 아마 대중들한테 환기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시점 되면 가상자산에 관한 것도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많이 바라보는 시점으로 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명목화폐가 중앙은행으로 환수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CBDC로 이게 다시 치환돼서 이게 다시 유통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바일 폰의 지갑으로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 CBDC가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 뉴스를 보고 현재 뉴스를 보고 대충 그렇게 짐작을 해보면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되게 불안해 하실 거예요. 왜 와리가리 장세가 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나? 지금 현재는. 특히나 이번 주는 연준 의장 발언도 있을 거고 미국 같은 경우 실업률, 팬데믹 사태,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워낙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돌아가지가 않아요.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돈을 풀어야 되는데 명분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미국 중앙은행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안 풀면 전 세계 경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사람들은 움직이지만 멈춰있는 상태예요. 주식시장은 올라가지만 펀더멘탈이 있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가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 미국은 2200조 원. 이 사인하는 게 남아있고, 자, 그리고 중국은 4400조 원이 중국 이번에 전인대하고 양회에서 이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번 달 중순 이후에 아마 결정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금리 기조로 가고 계속해서 빚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과연 이 돈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돈이 풀리면 돈의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유수의 어떤 대기업들이 그 자본가들이 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까요? 그 다 비밀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나오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되게 자주자주 보여드리잖아요. 달러 하락기가 가장 최근에는 빠르면 2016년, 그러니까 늦어도 2017년부터 시작해서 7년간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지금이 언제냐면 가만히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정도 있죠.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거기가 2021년 가운데, 지금 현재 도미넌스가 91부분 될 거예요. 여기서 일정 시간을 지나면 다시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게 85에서 86을 상회하는 90이 깨지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 시점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아마 엄청나게 유동성이 공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가 언제까지 유지되냐? 저는 그냥 제가 아마추어적인 생각으로 2022년 가을이나 여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TD 시큐리티에서 이제 발표한 걸로는 그들 이제 뭐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바로는 2023년 여름에서 2024년이 될 거라고 한 1년 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 달러는 하락 주기가 상승 주기가 9년이고 하락 주기가 7년이에요.
만약에 이 차트가 규칙적으로 만약에 맞아진다면 TD 세큐리티에서 발표한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것 같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달러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아마 여러분들 되게 힘들 거예요. 9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다가 강달러로 계속 되면서 우리는 폭락 장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갈팡질팡 장세를 의도적으로 거대한 양적 완화가 있기 전에 극한의 어떤 그 드라마,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장세, 이번 주, 그리고 특히나 다음 주 갈팡질팡하게 대중들한테 아마 혼동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슬픔의 어떤 그런 드라마를 연속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환희를 더 많이 극한의 환희를 느끼게 해주려면 저는 슬픔을 먼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아마도 와리가리를 되게 많이 칠 거예요. 1.6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아니면 뭐 안정적이지 않은 스테이블하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달러에 관해서 강달러가 계속 유지될 거야.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니까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과거 사례를 지속적으로 봤을 때 가만히 포르투갈부터 해가지고 이 패권은 지속적으로 뭐 스페인부터 해가지고 쭉 넘어왔어요. 중간에 네덜란드도 있었고 중간에 영국도 있었고 영국 다음에 대영제국의 영광이 미국으로 넘어갔었죠. 근데 미국으로 넘어갔던 게 중국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 돌아올 장세는 뭐냐면 IMF 통화바스켓에 이거를 균등하게 나누지만 중요한 건 어떤 나라가 하나의 기축통화 자리에 올라가진 않아요. 왜? 모든 5대 기축통화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6대 기축통화 자리에는 비트코인이 들어간다. 비트코인이 들어가는데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기축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5대 기축통화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비트코인이란 이 자체가 그걸 아마 해칭하는 수단, 보완하는 수단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실핏줄 같은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실핏줄 같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는 XRP와 스텔라 루멘이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추후에 나중에 이제 따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2, 3년 전만 해도 무슨 디지털 달러냐 CBDC 우리는 관심도 없다.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본인이 공식 그 청문회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그리고 이 가치에 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 발언을 하세요. 이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이분 개인의 독자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FED에서 하는 페드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은 프랭클린 연구소와 허친스 연구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고 디테일한 어떤 그 작업은 연준에서 행해진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 배후에 있는 거는 글렌 허친스라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핵심 이사인 분이고 자, 왜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지금 현재 피지컬한 달러에 관해서 이미 수명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이분들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이미. 자, 그래서 조금 이 표가 되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가만히 지금 돌아가는 거랑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서클사가 있어요. 서클사를 예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창립을 해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JP모건을 좀 많이 알아주지만 골드만삭스도 그에 못지않은 그에 준하는 금융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드만삭스가 서클사를 만들어내고 서클사가 어느 순간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아직까진 많이 늘어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2월달, 그러니까 2월달 연말, 2월달부터 2월달 말부터 USDC를
점진적으로 스텔라 루멘을 이용해서 찍어낸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서클사가 찍어낸 USDC는 제네시스로 들어가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는 가상자산 트러스트 상품을 운용하는 데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데는 누구냐면 제네시스라는 데거든요. 제네시스로 이게 이 유동성이 들어가고, 이 제네시스로 들어간 유동성을 이용해서 이 트레이더나 슈퍼컴퓨터가 이거를 코인베이스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배분을 해요. 근데 코인베이스 쪽에 좀 많이 하겠죠. 이 유동성이 코인베이스 쪽으로 들어가고, 또한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가 얼마 전에 나스닥에 직상장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간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서도 이미 인정받은, 전 세계에서 이제 인정받은 거대한 시장인 나스닥에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거 갖다 또 장난을 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거는 정해진 바예요.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들어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왜 그렇게 쉽게 되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관련돼 있거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스라는 FED 그러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사가 또 거기 껴있거든. 그분이 노스 아일랜드라는 또 어떤 그런 회사 또 운영하세요. 노스 아일랜드는 또 어떤 데냐면 CBOE,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하고, 아니면 이 CBOE, CME 선물 시장하고도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나온 뉴스일 거예요, 아마 이 뉴스가. CBOE 비트코인 ETF가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기업들이 신청한 거랑 이번에는 조금 틀릴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BOE가 했으니까. CBOE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으니까. CBOE는 글렌 허친스란 분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 표에 진짜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되게 한 장의 사진이지만 거기다가 마스터카드 그리고 비자 카드까지 가상자산에 관해서 그거를 백해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그냥 결제할 수 있게, 그런 얘기도 있었죠. 왜냐면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투자를 했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얘기고, 자, 우리는 지금 크립토 마켓하고 주식시장하고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적의 관계다. 주식이 꺼지면 크립토가 오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상생의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3차 산업 위주의 산업이, 그러니까 그런 카테고리가 많은 게 주식시장이에요, 현재. 자, 팬데믹이다. 전 세계 인구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아마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이 주식시장의 카테고리가 지금 보면 애플이나 뭐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를 다 100% 아우르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전통산업도 껴있어요. 그럼 나머지를 뭐가 메꿔야 될까요? 과연 어떤 것들이 메꿔야 될까요? 이 크립토 마켓이 결국에는 코인베이스가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제도권 수용이라는 걸 이미 인정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크립토 마켓과 그 증권 마켓이 경계가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일부러 허물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럴까요? 세금이 나올 데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세금을 우리가 내기 싫으니까 세금 내기 전에 나는 먹고 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세요. 탄소세라는 게 왜 탄생했을까요? 화석 연료가 줄어들 거라는 걸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낸 거예요. 탄소세를. 자, 가상자산 세금을 만들어냈어요. 왜 만들어냈을까요?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준다는 의미예요. 자, 4차 산업혁명의 화두는 크립토 마켓이 될 거고, 이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면 나는 무슨 코인 가지고 있는데 무슨 코인 오늘 올랐다. 뭐 어땠다 저땠다. 유동성 공급은 지속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그 CBDC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은 확대돼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영상은 따로 또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영상이 복잡해지니까. 가상자산이 탄생한 이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
얼마 정도 더 넣어가지고 부자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가상자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그냥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탄생한 게? 결국엔 세금이에요. 결국엔 세금 항목을 새롭게 탄생시켜서 정부에서 인구 3차 산업에서 줄어드는 파이를 4차 산업혁명에서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공극이 생긴 3차 산업의 공극이 생긴 부분을 4차 산업에서 메꾸기 위한 텍스 부분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그런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간다고 하면 그건 저는 좀 약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와리가리 장세에서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게 편집도 안 할 거고 그냥 뭐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말씀드린 건데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는데 좀 보시면 아마 좀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마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지금 많이 못 간 코인들 다른 코인들에 관해서 어차피 마라톤에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가서 랠리를 펼치는 그런 코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거,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들, 그 외에 코인베이스에 등재돼 있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되는 코인들, 리스트업 돼 있는 코인들, 그 외에 100위권 이내에 있는 코인들 잘 보셔가지고 잘 매매를 하시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아마 그냥 불편하지 않게 아마 생활을 영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